안녕하세요. 지환자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40강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정묘병자호란 파트 그리고 그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정묘병자호란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뭐겠어요? 그 후금애들이 등장한 거겠죠. 그래서 후금애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쳐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묘병자호란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정묘호란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병자호란 자체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역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연표로 많이 나와요. 정묘병자호란 사이의 순서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기 한 90% 이상이야.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홍타이지와 인조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인조와 관계를 물어봤던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연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표를 우선으로 하고 홍타이지와 인조와의 관계까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누르하치가 팔기제를 정비하고 여진종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후금을 건국해요. 당시 수도는 허투알라입니다. 흥경이라고도 해요. 자, 팔기제는 후금과 청의 행정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후금의 남성들을 8개 깃발로 나눠요. 그러니까 8개 조직으로 나눈다는 거야. 깃발이 하나씩 있어. 되게 모양이 멋있어요. 각 8개의 집단마다 가까이 깃발이 다 달라요. 얘네들은 평소에 이 단체로 생활하는 거야. 이 깃발대로 생활하다가 전쟁 시에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끌려 나가요.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같아요. 요거 여러 번 등장했었죠. 어쨌든 요게 팔기제다. 그래서 이 팔기제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동사에서 가장 완벽했던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이게 팔기제를 물어보는데 팔기제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이게 팔기제인지 알아? 4,800 나누기 600 하면 딱 8개죠. 그래서 이걸로 팔기제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800명을 선발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요. 이걸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하라. 그러면 총 한 기수당 그러니까 한 기수당 600명이니까 총 8개의 기가 나와요. 이게 팔기제였다. 그래서 팔기제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그때 풀면서 감탄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팔기제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금은 건국 이후부터 명나라랑 티격태격 싸워요.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후금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전개하죠. 선조 다음에 광해군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강홍립을 파병해서 후금과 직접 전투를 피할 것을 지시를 해요. 결국 그리고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죠. 그래서 강홍립은 곧바로 후금에 항복을 합니다. 후금이 랴오tung 지방까지 차지해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 후금이 여기가 요동만 랴오tung 지방이잖아요. 이쯤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이미 다 만주랑 랴오tung까지 차지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후금이 조선은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후금이 랴오똥까지 들어오니까 당연히 조선에게 더 도와달라 했겠죠. 근데 조선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고 후금과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싸우면 져요. 지니까 어쩔 수 없죠. 조선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토지대장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했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후적을 재정비하고요. 이게 다 불탔기 때문에. 그리고 불탄 경복궁도 새로 지으려고 했으나 차마 돈이 없어서 경복궁은 못 짓고요. 이때 창덕궁만 새로 지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짓죠. 그래서 궁궐을 미리 성곽을 수리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네, 광해군이 쫓겨나죠.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중립외교,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렸다. 두 번째가 자신보다 광해군보다 30살인가 40살 어린 계모가 있어요. 족보 개판이죠. 근데 그 계모가 서인 출신인데 조금 광해군이 좋게 안 대해줍니다. 막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불효자다. 감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한참 어리지만 그러니까 계모예요. 계모.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 계모니까 자기보다 몇십 살 어린 엄마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불효자다. 그것 때문에 서인들이 광해군에 불만을 갖고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 반정 연도랑 내용을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서인 정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히죠. 그러면 서인의 주장은 그거잖아. 광해군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럼 우리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 이때부터가 이제 정묘호란의 시작이 됩니다. 정묘호란의 배경 전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근본적인 배경은 아까 봤듯이 서인과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이고요. 직접적인 배경은 모문용씨입니다. 모문용은 명나라 군인이에요. 얘가 평안도 가도 지원 평안도 가도 여기가 한 평안도 가도예요. 그러니까 평안도의 앞바다 가도라는 섬이 있는데 모문용이 후금을 피해서 사실 가도에 들어와. 근데 가도에 모문용이 실질적으로는 후금을 피해서 들어왔지만 말로는 뭐라 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후금 정발하고 랴오똥 지방 다시 되찾겠다. 말로는 그래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목적이야. 오케이? 실제로는 쫓겨서 왔다. 어쨌든 이 가도에 이만큼 주둔해요. 이거 연도도 알아야 돼. 그리고 모문용이 들어온 건 1622년이죠. 그리고 인조가 즉위한 건 1623년이야. 오케이? 그리고 인조는 즉위하자마자 인조와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거죠. 얘네들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계속 이거였잖아. 광해군 몰아낸 명분도 이거였죠. 그래서 명이 인조 반정을 인정하는 대가로 조선에게 모문용과 함께 후금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조가 오케이 해요. 후금은 당연히 불만이죠.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겨우겨우 막아내서 형제 관계를 체결해요. 당연히 우리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후금이 침략한 게 정묘호란이고 그 결과 형제 관계가 체결돼요. 오케이?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까지 잘 정리해 둡시다. 자, 근데 후금은 갈수록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가
후금을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를 건국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걸 칭제권원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원년을 삼았다. 건국 원년을 삼았다. 그러니까 1603년이 건국연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청나라와 조선이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명나라랑 관계 끊어라. 조선 내 두 신하가 싸우죠. 윤집이라는 신하가 척화론,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싸우자죠. 최명길은 화해하자,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 영화 보면 이걸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인가? 김윤식 배우님인가? 이름이 헷갈리네. 배우님 연기를 하죠. 그 둘 간의 이 연기가 진짜 멋있어. 서로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각자 자기의 논리대로 주화론과 척화론을 주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근데 인조는 뭐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너무 모질이처럼 나오더라. 뭐야, 막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남한산성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물자도 외부에서 보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굶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끼지 말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라. 뭐 이거 무슨 말이야?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좀 영화에서 봤을 때는 너무 깝깝했어요. 실제로 그랬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책임 회피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달까? 그래서 리더함은 자고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실제는 어땠는지.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우리는 척화론을 채택하죠.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합니다. 홍타지가 직접 조선까지 와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의 항전을 합니다. 정묘호란 때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인천 앞바다 강화도, 미안해요, 말이 안 나오네. 강화도가 있죠. 여기까지 인조는 피난을 갔고 나머지 의병이나 강군들이 저항을 해서 겨우 버텼어요. 이번에도 강화도로 인조는 피신을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청나라 애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여기를. 그래서 못 가죠. 결국 갔던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을 피난을 갔고 왕비 왕족은 강화도로 피난을 먼저 갔는데 거기는 이미 청나라에게 함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여기에 다시 그려줄게. 이게 남한산성이면 청나라 애들이 이걸 여러 겹으로 쌉니다. 어차피 밖에서 구원병이 갈 수가 없어요. 보이죠? 조선 구원군은 가는 길에 청나라에게 패배합니다. 결국 안에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음식 들고 간 거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결국에 군인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닭을 삶아서 먹였대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삼계탕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백숙이랑 삼계탕. 어쨌든 그거마저도 떨어지니까 이제 왕이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죠. 45일 버텼을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조가 삼전도, 여기 서울에 삼전동 있죠? 삼전도까지 와서 항복을 해요. 영화에서 봤죠? 아니면 많이 봤을 거야. 인조가 한 번 절하고 머리를 3번 땅에 박아요. 흰 옷을 입고. 그걸 삼계구고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 박는 걸 총 3번 해. 그러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조가 항복을 하고요.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신하예요.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해요. 그리고 수연세자 및 여러 관료들이 청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인조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면 내 선택의 결과가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래도 예측은 한 번은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나도 항상 그래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조건 맞았던 적도 없고요. 항상 좋게 흘러갔던 적도 없어. 그치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랑 아무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랑 또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맞을 수는 없죠. 이 결과가 예측한 결과가 100% 맞을 수도 없고 100%내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좀 방향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진짜 몰랐을까? 이렇게 질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그런 궁금증이 항상 생겨요. 타임머신이 나중에 발명되면 꼭 돌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순간이 많아. 왜 그랬어요? 상상력이 그렇게 생기죠. 막 그리고 그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잖아. 그러면 가서 꼭 내가 가서 막아보고 싶은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 다 해요. 근데 이 병자호란도 한번 궁금해. 진짜 질 줄 몰랐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청나라가 이미 명나라를 많이 공격하고 명나라도 이겨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게 진짜 첫 번째 의문이긴 합니다. anyway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병자호란 이후에 동아시아를 볼 건데 여기서 청나라 보고요. 다음에 조선과 에도막부 보겠습니다. 이 명청 교체되는 상황이 2년 연속 수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2025년에 봤던 거거든요. 농민 반란군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했고 이후에 한인 무장들이 어디에 항복했다? 청나라에게 항복한 거죠. 그리고 이 청나라는 연경 베이징으로 진출해서 농민군을 몰아내고 이자성이 농민군이죠. 연경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청나라가 베이징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년 연속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나라는 이자성의 농민군 때문에 결국 1644년에 멸망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오삼계라는 명나라 장수의 도움으로 베이징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죠. 이때부터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총치하게 됩니다. 이제 강희옹정 건륭제라 해서 강건성세라고 하죠. 강희제부터 건륭제까지의 태평성대 가장 잘 나갔던 청나라가 잘 나갔던 전성기예요. 이 세 사람의 업적도 볼 건데 세계사에서는 얘네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동사에서는 이 황제 업적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건 강희제만 살짝 나왔던 것 같아. 그래도 뭐 선지로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잘 알아둡시다. 강희제는 두 가지의 난을 진압해요. 첫 번째가 3번의 난입니다. 아까 저기 5,3계를 포함한 상가의 경정충에게 각각 그 지역을 나눠줘요. 그걸 3번이라고 해. 걔네가 나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회수하려고 했죠. 그 지역을. 그러더니 이 3번이 불만을 갖는 거야, 청나라에게. 그래서 강희제가 진압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리고 그 정성공이라고 청나라에게 반발하던 세력이 있는데 걔네가 타이완까지 넘어가 대만까지 넘어가서 청나라에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성공 세력 및 아들들 정치 세력 진압하고 타이완 복속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알아두면 되고요. 옹정제는 지정은제를 전국 실시해요. 일부 실시는 강희제 때부터 실시했는데 전국으로 실시한 거는 옹정제 때입니다. 18세기 초고요. 정세를 지세에 합쳐. 정세가 임두세예요. 사람 머리에 붙이는. 이게 토지세. 이거를 지세에 합친 거야. 그러면 보이죠? 지세만 납부한다고. 이거를 은으로 내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옹정제가 지정은제 실시했다. 전국 실시했다. 18세기 초에. 그리고 지정은제 표현. 정세를 지세에 합쳐 은으로 납부하게 했다. 꼭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의강미록이라는 만주족이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는 책을 편찬해요. 자, 권룡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티베트, 신장, 몽골을 포함하는 최대 영토를 확보해요. 중국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티베트고 여기가 위구르예요. 그리고 여기가 몽골. 이 몽골은 결국에 내몽골, 외몽골로 쪼개져서 외몽골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몽골이고요. 내몽골은 여기 중국 안에 있어서 내몽골 자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몽골, 티벳, 신장 됐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권룡제의 업적 볼게요. 사고전설한 책도 편찬하고요. 뭔지는 우리 8단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저우의 공행 설치했고요. 이건 7단원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맥카트니 사절단의 무역 요구 확대 요구를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청나라 통치 방식 간단히 살펴볼게요. 한족은 청정부가 신사층, 그 지배 계급이었죠. 걔네들을 장악해서 신사층을 통해서 향촌 사회를 지배하고요. 만주족은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점령지 통치가 중요한데 요 티베트, 신장, 몽골 같은 점령지 있잖아요. 여기는 범부를 설치해서 간접 지배해. 그래서 그 민족들의 지배자, 토착 지배자. 그러니까 신장이면 기존 신장의 지배자, 티베트면 기존 티베트의 지배자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해요. 그러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잘 지내세요. 그 대신 너네 청나라 땅이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간접 통치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조선과 에도학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선부터 볼게요. 여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사태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왕별로 볼게요. 인조는 영정법을 실시해요. 이 지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개당 4두로 고정했다. 기억하시죠? 그 전에 세종 때 연봉구등법은 이 지세를 생산량에 따라서 구등법, 그리고 뭐지? 토지 품질에 따라 6등분으로 나눠서 어쨌든 그 등급별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 다 없애고 무조건 토지 1개당 4두로 세금을 걷기로 결정한 게 영정법이죠. 효정은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복수를 위해 청나라를 정벌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조선 중화주의라 해서 이제 한족 국가였던 명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이 그 한족을 계승한 작은 중국이다. 뭐 조선이 중화를 이었다 이런 의미로 조선 중화주의가 퍼집니다. 그리고 수종 대세동법을 확대 시행했고요. 공무를 공납
조세 공납력 중에 공납을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국이 발생했죠. 경신왕국 갑술왕국인가 숙종 때 2번 환국이 발생했죠. 그래서 집권봉당이 한 번에 교체되는 형상이 발발합니다. 그 영주는 균역법을 실시했고요. 군포, 군대를 안 가기 위해 납부하는 게 군포인데 그걸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걸 균역법을 하고요. 탕평책을 실시해서 붕당의 폐해를 개선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영종조 이후에 세도 정치가 전개되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군사제도 볼게요. 비변사 기능이 강화됩니다. 아까 을묘외변이나 삼포외란 때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라는 기구가 임시로 설치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임진왜란 때 다시 비변사를 엽니다. 다만 임진왜란은 8년간 전쟁, 7년간 전쟁이죠. 92년부터 98년까지이기 때문에 7년간의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 조선의 신하들, 관료들이 매번 비변사에서 그 국방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방회의로 하다 보니 뭐 그냥 비변사에 있는 겸에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행정까지 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또 비변사에서 모든 얘기를 다 나누고 있고 모든 결정을 비변사에서 해. 그래서 임진왜란이 길어지다 보니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고 비변사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비변사가 국정 최고 기구가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군영이나 소고군이라는 부대도 설치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신문제가 등장해요. 군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좀 신분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납속책이라는 걸 판매해서 그것도 정부가 판매하는 거예요. 신문을 상승시켜주기도 하고 도망 논문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양천제, 양인과 천민이라는 양천제가 붕괴되고 반상제, 양반과 상인으로 이루어진 반상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나와요. 북학운동. 그래서 18세기에 실학자들이 많이 주장한 건데 청나라 가서 좀 청나라 선진 학문들을 많이 배우자. 그리고 청나라에게는 우리가 연행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조선에서 청에 보내는 사절단은 연행사라 그래. 청나라 수도가 베이징, 연경이죠.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조공도 바치고요. 생애도 축하하고 학문 교류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사 파견해서 조선이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에도 막부 정묘 병자호란 이후에 에도 막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로 운영을 해요. 막부의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 에도 막부는 중심지가 어디예요? 에도예요. 에도가 지금 도쿄거든요. 그러면 쇼군은 요 중심지, 도쿄를 포함한 중심지만 직접 지배를 하고요. 지방은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본인 땅, 본인 영지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방의 다이묘들이 언젠가 또 반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에 산킨코타이 제도를 실시합니다. 다이묘 통제의 목표가 가장 크고요. 천황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이묘가 여기 살아 자신의 영지, 본인 땅이랑 에도랑 1년마다 교대로 머물게 해요. 1년은 에도에 살고 1년은 본인 영지에 살고 그리고 가족은 에도의 인질로 계속 묶어놔요.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1년마다 오고 가면 이 모든 비용은 다이묘가 직접 내기 때문에 다이묘들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다이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병농 분리도 계속 실시하고요. 그래서 또 자국 중심 일본형 화이관, 우리도 뭐 진짜 짱이다, 그런 사상도 일본 내에서 퍼집니다. 일본은 청나라랑 국교를 맺지 않아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에도막부는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과는 통신사를 통해서 교류하고 1607년에는 국교도 재개하죠. 그래서 이 대의 관계까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나오니까 임진왜란부터 해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